네,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훈 변호사,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지 기자하고는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3시 무렵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양측에서 증거들을 새로 냈었던 거에 대해서 채택하냐 이제 물어보는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 6분쯤에 이제 재판부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국회 측이 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했더니 송진호 변호사가 부동의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을 나갔습니다. 네, 나갔고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나간 거네요. 네, 앉자마자 5분 정도 만에 심판정을 나선 모습인데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덕수 총리는 그 뒤에 한 2, 3분 뒤에 증인 신문을 위해서 착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조금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 신문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네, 가장 먼저 한덕수 총리에게 예산 관련해서 좀 묻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있어서 우리는 야당의 어떤 예산 삭감이 좀 문제가 돼서 국회의 어떤 그런 예산안이나 이런 게 마비가 돼서 안 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요, 변호사님. 대통령이 왜 5분 만에 나갔을까요? 네, 추측입니다. 이거는 네, 정말.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 지난번에는 심지어 또 아예 출석조차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기도 그렇죠. 했죠.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원칙적으로는 오늘까지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증거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는 지난 9차 기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피청구인 당사자에게 최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또 다시 갑자기 퇴정을 해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다음 기일에 또 최후 진술을 위해서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후 진술의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정확하게는 이제 변론 종결을 한 번 더 이제 연장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출석을 했는가? 반대로요. 만약에 이제 출석을 아예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출석을 해서 최후 진술을 할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재판부가 생각하는 기일의 진행 순서들이 있겠죠. 근데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은 오늘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생각을 했을 텐데 재판부에게는 예측 못하게 갑자기 또 퇴정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로 보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을 한 번 더 어떤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거나 또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와 재판부에 대한 존중을 안 한다라는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론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지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증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간 걸로 봐서 이에 대한 항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이상하고 상식이 벗어나는 시대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변호인들이 항의를 해서 퇴정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사실은 저는 변호사지만은 변호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요. 특정 재판관의 존중을 차원에서 가서 인사를 하고 나가도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재판부에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과 존경에서 이제 각각의 절차들을 준수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이 변론이 진행 중이라면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또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석을 하거나 퇴정을 하거나 이래야 할 때는 재판부에 승낙을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석을 하거나 퇴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항의를 목적으로 해서 중간에 나가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일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많은 재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까 봐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퇴정했다는 것도 소위 말해서 재판부의 허락을 구하고 모종의 사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임의로 그냥 나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건지는 얘기가 더 들어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직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니까 먼저 지금 신문이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덕수 총리에게 가장 물어야 할 것은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첫 질문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부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책임자였던 한덕수 총리 측에 그런 형태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신문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국회 측에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여러 곳에 나와서 증언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따르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당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전에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관한 부분들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오늘 이제 5분 만에 퇴정한 것도 좀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일 수가 있는 게 10차 변론기일은 굉장히 강력하게 엄청난 여론전과 비난 속에서 비난을 하면서 이제 재판부를 압박해가지고 받아낸 기일이란 말입니다. 그 기일에 또 와가지고는 바로 퇴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헌법 위반 절차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려고 하는 의사가 과연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하고 있고 김현지 기자가 얘기했듯이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예산안 삭감이 이제 폭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국정이 마비가 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도 그에 상응하는 응하는 듯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나라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결이라는 어떤 민주주의인데 그런 게 다수의 어떤 민주당 그 다수의 야당의 폭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예산 삭감이 문제다. 비상계엄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헌법에는 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이제 권한이고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랑의 정확한 표현은 군사력에 의한 군부 통치입니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잠깐 그리고 전시, 사변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순간 이럴 때는 사실은 군부 통치를 함으로써 국가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이렇게 매우 제한적인 요건과 한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비상계엄, 군부에 의한 통치인데 지금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적 갈등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와 그리고 우리 국민과 이 헌법재판소 모두가 판단해야 하는 거는 이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서 부당한 것인가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위임한 권력으로서 얼마나 제한적으로 절제를 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갈등과 압박을 이유로 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 과연 허용될 것인가?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직으로 복귀시킬 것인지 아니면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대통령에게 다시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돌려줄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당으로서 협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그것도 특수부대를 국회에 전개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것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면은 직에 복귀하더라도 다시 그 권한 행사하겠죠. 그것이 대통령에게 허용된 권한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헌법적인 가장 기본적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들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왜 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판단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만 뭐 국무회의가 그렇게 중요하냐, 절차가 중요하냐,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주장을 하거든요. 왜 중요합니까? 네, 바로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정이 아니라 즉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뽑을 거고요. 그 직위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주지만 이 권한은 삼권 분립뿐만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또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장관들, 각부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라는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권한 행사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거는 뭐 일단 지금 참석한 장관들은 김용원 전 장관을 빼고는 다 우리는 반대했다. 그렇죠. 강하게 반대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 부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장관들로서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반대가 있도록 하면 그거를 수기해가지고 권한 행사를 절제하도록 하는 권력 견제 통제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무회의가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냥 지쳐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헌법 수호자이자 이 헌법의 최종적인 책임을 또 져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비상계엄도 잘못이지만은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절차적 요건에서의 국무회의를 그 정도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형식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은, 이 청구인,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직과 권한 행사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헌법적 통제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헌법 수호자로서의 직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에 좋은 그런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어제 본인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증언,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에요. 왜 불렀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10차 변론기를 얻어내기 위한 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는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이 소위 말해서 충암고 라인에 있는 장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다 보니 이 쟁점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건 맞죠.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정도라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연장했을 것이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진술과 증언을 바꿀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제 진짜로 그 증언의 내용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다기보다는 10차 변론기를 왜 해야 하는지를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소송적으로 또 기회를 연기하는 거 한 번 더 잡아내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이것을 신청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9차 변론에서 쟁점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양측의 최후 입장 정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10차에 다시 증인을 부르니까 이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절차적인 면에서는 이제 8차 변론기 좀 지나가지고 10차 변론기를 하자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또 증인들을 소환하거나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강제 구인 촉탁까지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바로 이제 9차 변론기일에 그걸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이미 8차 변론기까지 해서 변론을 갈무리하고 종합할 정도로 충분한 심리가 됐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9차에 최종적인 상호연의 변론을 하고 거기서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워낙 이제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해서 강력 공격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 절차가 무엇이 헌법이고 무엇이 우리의 가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또 당사자들을 그렇게 승복시켜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예외적으로 열어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불균형해 보이는 9차와 10차의 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의 고심과 배려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현주 기자, 지금은 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좀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예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질문이 네. 계속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질문으로 야당의 예산안 삭감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점에서 상당히 삭감이 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한덕수 총리는 뭐 방사능이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에 있어서 뭐 정책이나 뭐 법안이나 예산 삭감이 컸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발목이 잡혔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산 삭감 때문이다라는 질의응답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만 국회 측에서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의 절차의 정당성 이 부분을 파고들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겠네요. 네,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실체적 요건이 있는지 국정의 이인자로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는 스스로 계속 이제 강력하게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 행사가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런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갈등이 있으면 그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혹은 대통령이 그런 선거 관리의 과정에서 문제와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선관위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이제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전공의들을 처단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볼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처단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요. 처단이 무엇일까요? 사형일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포고령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기억납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절차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에게 선포했던 거는 자신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영장도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한테는 계속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한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민들에게 처단한다고 하거나 국민들을 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영장 없이 마구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게 우리 헌법이 만든 질서인지 그것을 국무총리로서 지지하고 거기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보겠죠. 변호사님이 영장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늘 오전에 형사재판이 있었잖아요. 헌정사상 정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구속 취소 그 신청에 대한 신문도 있었는데 구속 기한 계산이 잘못됐다. 범죄 혐의성도 없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준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생경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립된 소위 말해서 선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서 산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검찰도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아주 최대한의 보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혐의점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사실 당사자가 주장이니까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피청구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묻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위임받은 권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이 어떤 거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민주공화국 전체가 판단하는 어떤 자정, 일종의 면역 과정이거든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각각의 절차적인 부분들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번 일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엄정하게 물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과정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 헌재에서는 한 번 불렀던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례적으로 나오는데 왜 헌재가 증인 채택을 받아줬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10차 변론기일은 이제 하도 그 피청구인 쪽에서 절차 진행에 관해서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선을 넘을 정도로 재판부를 비난하고 하는 행위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 기각된 증인들도 흥미로운데요. 심지어는 그 교정국장, 동부구치소장, 이제 어찌 보면 이 비상경과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도 다 신청을 했었죠. 근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차장 관련돼서는 특히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피청구인 쪽에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 번 더 신문의 기회를 일단은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재판부가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심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핵심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 홍장원 차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거든요. 홍장원 차장 한 사람만 체포 지시가 있었다 얘기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검찰 신문 조서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경찰 전체를 책임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진술했고요. 실제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방첩사의 각 간부들의 진술들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체포 지시에 따라 체포조로서 운영됐던 사람들 간의 대화방까지도 다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홍장원 차장이 아무 말을 안 했더라도 사실은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체포 지시 여부를 홍장원 차장의 진술, 증언 때문에 뭔가 다르게 판단하기보다는 피청구인 쪽에서 절차적으로 자신들의 기회를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케이, 우리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한 번 더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라라고 하는 기회를 굉장히 큰 재량과 아량을 베풀어서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절차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럼 좋다. 그쪽에서 원하는 증인들 한 번 더 불러서 우리가 신문을 하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라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실 때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건강상 이유로 안 나오다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건데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는데 모두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진술을 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특히 경찰력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수천 명이 동원돼서 국회를 에워쌌고 실제로 담을 넘어서 국회의원들, 국회의장이 들어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었죠. 그것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던 것이고 국회 봉쇄이자 또 구체적으로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경찰이 했다는 부분들이 밝혀지게 된다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내란의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번에 객관적으로 증언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몇몇 사령관처럼 진술을 거부할지는 아직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과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역사에 남을 헌법의 자기 치유, 소위 말해서 헌법의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경찰청장이면은 경찰 전체 총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들은 거, 자신이 본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싸움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역사 앞에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는 답변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언을 한다면 더 굉장히 명확하게 그 부분이 입증이 되겠지만 혹여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불출석했습니다만 어쨌든 구인장이 발부되니까 나오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헌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피신 조서와 관련돼서 아마 100% 변호사의 입회하에 이제 진술 조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난 변론기일에서 일부 나왔지만은 영상 녹화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진술 조서가 작성된 그 정황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 경찰청장이 직접적으로 증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기존의 진술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기자, 지금은 뭐 어떤 내용으로 답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입니까? 야당에 대한 여전히? 좀 네. 질문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예산안을 넘어서 이제 야당에 가로막힌 어떤 민생 법안, 뭐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총리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의료 개혁, 뭐 이런 개혁들이 야당이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지 않냐라고 물어봤고 한 총리는 그렇다, 야당이 좀 반대를 했다. 정치라면 좀 협치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좀 무작정 반대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미래가 좀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변호인이 이제 말을 할 때 대리인도 한 총리의 말에 좀 동의한다라는 식으로 말도 좀 섞어가면서 이제 한 총리에게 야당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식의 대답을 좀 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뭐 야당 탓을 한다든지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여기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보면 이 질문은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뭐 그 천하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거 다 이해하고 그거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헬기가 국회로 날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제 의결을 위해서 무인 본청에 진입하고자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원들,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하는 거 영장 없이, 이게 허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또 여기 심판 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 있다 단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범죄 혐의점을 이야기를 인지를 했다면은요, 우리의 수사기관과 재판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밝히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기본적으로 수사까지는 또 행정부에서 담당을 하지만 사법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판결 결정에 따라서 직으로 복귀한다면 이 사람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인식이 동일할 텐데, 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다시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상계엄 과정에 있어서의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이제 탄핵심판이라는 법률적 절차에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변론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변론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헌재에서 10차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